안녕하세요. 한홍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신형 양극화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새로운 21세기 이념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80년대 이후부터 세계 각국에는 저임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고 양극화가 확산되면서 이런 각국에는 일대 99 사회가 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양극화는 과거의 양극화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이해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정부가 과거의 방식으로 양극화에 대처했지만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적 약자를 더욱 죽이는 결과를 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에서는 새로운 21세기 신형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21세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를 둘러싼 새로운 대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21세기 신이념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세기에도 산업화 시대 이후에 국가 단위에서의 자본과 노동자 중심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년 이념 경쟁이 펼쳐졌고, 그 결과 수많은 피를 흘리고 심각한 고통을 겪은 후에야 결국 국가 단위에서 복지국가 체제를 정립하고 새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21세기에는 신형 양극화를 둘러싸고 새로운 이념 전쟁이 시작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 정치권 간 충돌과 갈등과 대립이 극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양극화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거의 20세기 양극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20세기 양극화와 지금의 21세기 신형 양극화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다음 7가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의 21세기 신형 양극화는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각국에는 양극화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적 수치들이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위 1%나 상위 10%의 이 소득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이 하위 1%나 하위 10%의 소득은 점유율이 계속 저하되는 현상이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80년대 이전까지는 각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이 하향 추세를 지속하다가 80년대부터는 갑자기 그것이 꺾어져서 비정규직이 크게 증대하는 이 V자 곡선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 비정규직이 80년대를 계기로 해서 V자 곡선을 그리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왜 80년대 이후부터 이러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지금의 21세기형 양극화는 이 세계에 공통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흥국,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에서는 이 소득 격차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도 이 저임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것을 비롯해서 어려운 계층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또 일부에서 부가 급신장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도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이 복지국가들도 예외 없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양극화를 해석하려면 세계의 공통적인 원인을 밝히고 그 해법을 구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과거 20세기에는 이 국내 자본가와 이 노동자 중심의 이 양극화가 많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각국의 자본가나 노동자들이 각각 양극화되는 현상이 각국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노동자들이 이 저임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과 함께 기업들도 이 한계 기업들이 크게 폭증하는 가운데 일부의 글로벌 기업들은 더욱 크게 성장하면서 그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같이 이 자본가들도 양극화되는 현상은 과거에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정책을 통해서 무한 돈을 풀지만 그 돈을 가져다가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버블 투기처럼만 몰리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0%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마저 거의 없어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것은 0%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이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양극화를 이해하려면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양극화를 바라봐야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과거에는 국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를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제 활동을 하는 글로벌 기업 같은 이 글로벌 파트에서 경제 주체들과 국내 시장의 내수산업 등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국내 경제 주체들과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글로벌 파트에 있는 자본이나 노동자들은 계속 급성장하고 임금도 오르는 가운데, 그 반대편에 있는 국내 내수산업 부문에서는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은 점점 더 위기가 심화되고 몰락하는 가운데 이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개방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세계의 시장을 얻어서 더욱 성장하게 된 반면에 내수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은 시장을 해외 기업들이나 해외 노동자들에게 계속 내주고 몰락하면서 이 양자간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농수산 부문에서 이 시장을 내주고, 이어서 이 저임 제조업 부분에서 시장을 내주고,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대거들이 몰락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그 반대쪽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더욱 크게 성장하며 수익을 크게 늘리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세계 경제 변화, 각종 자산 가격이나 경제 변수의 변화가 급격히 빨라지고 그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이용한 투자를 통한 소득 격차, 자산 가격 격차가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각국 정부가 국내 경제 침체를 해결한다고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같은 무한 돈을 푸는 정책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돈들이 버블 투기처로 대거 몰려서 결국 버블 부동산이나 버블 주식 가격이 폭등하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의 부는 크게 늘어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부는 줄어들면서 자산 가격 격차가 확대되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 버블이 커지면서 이 자산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이것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계 공통적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는, 지금의 양극화는 과거에는 보지 못하던 극단적이고 잔인한 모습의 양극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 달에 3개의 알바를 뛰면서 채 2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100만 원을 호가하는 식사를 하며 흥청거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 더 확산되고 일반화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월 임금이 8만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이 스위스는 최근에 최저임금을 설정했는데 시간당 3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금액을 설정했습니다. 서구 각국에서는 1,000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각국의 임금 격차가 이러한 세계 단위의 임금 격차로 점점 더 수렴하면서 임금 격차가 점점 더 계속 커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의 양극화는 과거의 양극화 수준을 벗어나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지금의 양극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전면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80년대 이후에 먼저 저임 제조 부문에서 수많은 기업이나 이 노동자들이 몰락하면서 양극화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일반 제조업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제조업 기업과 노동자들이 계속 몰락하면서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것이 빠르게 첨단 산업 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나 인도의 첨단 산업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내 대기업들이나 첨단 산업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앞으로 줄줄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한 국내 서비스 산업이나 내수 산업 부문에서도 계속 이 해외 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지고 양극화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의 양극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커질 전망입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의 21세기 신형 양극화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같이 지금 나타난 새로운 양극화는 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고 과거의 시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신형 양극화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금의 21세기형 신형 양극화는 기존의 국내 시장에서 국내 단위에서 유발되는 양극화가 아니라 점점 더 이 바깥의 글로벌 시장의 영향 속에서 확산되는 양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0세기 양극화는 국내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국내 시장 안에서 유발된 양극화였다면 지금의 양극화는 점점 더 바깥의 글로벌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영향 안에서 유발되는 것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양극화를 둘러싸고 지목받는 것이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나 이 대기업들이 이 중소기업들에게 이 납품 단가를 후려치기를 하면서 중소기업들을 괴롭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국내 자본가들이 저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또한 이 대기업들이 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문제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1차원적인 시각입니다. 이미 이들 자본가들이나 대기업들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보지 않으면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국내의 자본가들이나 대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안에서 다른 나라 경쟁 기업들이나 경쟁 노동자들과 이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 놓여 있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본다면 지금의 양극화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경쟁 기업이 인도나 베트남에서 10분의 1 임금을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데 국내의 자본가들이 이들보다 10배의 임금을 주고서 이 상품을 만들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본가들은 국내에서 이 저임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활용해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문정부처럼 최저임금을 급등하거나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고 정규직만 쓰도록 강제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국내 자본가들은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 모두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탈하게 되고 결국 국내의 노동자들은 그나마 얻는 일자리도 없어지면서 더욱 위기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가중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문정부 시대의 벌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의 경쟁 대기업들이 인도나 이 베트남에서 저임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 부품 납품 단가를 국내보다 10분의 1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10배 단가로 납품을 받아서 이들과 경쟁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 대기업들은 국내 업체들에게 단가를 인하할 것을 계속 압박하게 됩니다. 결국 해외의 대기업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 대기업들에게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못하고 해외 경쟁 대기업이 납품받는 가격보다 10배의 납품 단가를 강제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들이 결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결국 몰락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게 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몰락하고 더욱 위기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만일 국내의 납품업체의 납품 단가가 해외보다 절반인데도 국내에서 대기업들이 단가 후려치기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를 본 해외 대기업들이나 이 투자자들이 대거 국내로 밀려들어서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수준보다 절반의 가격에 납품하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부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줄이어서 밀려들면서 결국 그 부품 단가가 점차 오르게 되고 세계 수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반면에 국내 업체들이 납품 단가가 해외 수준보다 2배가 높은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내 대기업들은 계속 이들에게 납품 단가를 내리도록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계속하게 되고 결국 국내 납품 단가가 세계 수준에 맞춰질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이 국내의 그 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쓰면서 해외보다 절반 임금만 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깥에서 수많은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대거 밀려들어서 국내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이들의 임금이 점차 오르게 되고 결국 세계 수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국내 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그 임금이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나라의 경쟁 노동자보다 2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계속 임금을 올리지 않고 저임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면서 결국 그 임금 수준이 세계 수준에 맞춰질 때까지 이러한 저임 비정규직을 확대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각국의 임금은 세계 단위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의 가치는 동일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글로벌 단위에서 노동이 국경을 뛰어넘어서 계속 이동하고 또한 초국적 노동이 확산되면서 결국에는 방글라데시의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 각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8만 원 수준으로 수렴하고 또한 스위스의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 첨단 노동자의 임금은 똑같은 세계 임금 수준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임금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해외의 경쟁업체, 경쟁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이런 해외의 변수를 함께 고려하며 대응해야지 올바로 대응할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히 새로운 양극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80년대 이후 이 글로벌화, 개방화, 정보화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국내 시장에 갇혀있던 소비, 투자, 고용이 이때부터는 글로벌 소비, 글로벌 투자, 글로벌 고용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국 경제주체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또한 신흥국들의 초저임 상품과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공세가 확산되는 건데 살아가게 되었으며 세계 산업과 일자리 변화가 나날이 빨라지는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이 모든 부분이 확산되면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전면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언택트 혁명, AI 혁명,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혁명 등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소비, 글로벌 투자, 글로벌 고용은 더욱 확산될 것이고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이 모든 부분이 확산되면서 양극화는 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I에 의한 언어 동시 통역 혁명이 곧 완성되면서 그동안 각국 경제 주체들의 초국적 이동을 가로막던 국가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게 되고 초국적인 소비와 투자와 고용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내수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에서도 해외의 초저가 공세가 전면화되면서 세계 임금으로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 모든 부문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결국 각국 경제 주체들은 과거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러한 변화가 지금의 양극화를 유발한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유발되는 양극화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유발되는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지고 전면화되면서 지배적인 상황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시장을 앞만 바라보며 양극화의 원인을 찾고 대응을 하던 20세기 방식으로는 결코 지금의 신형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새로운 시각으로 대응해야지 그 원인을 올바로 찾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전개되는 양극화는 각국 내의 글로벌 파트와 국내 파트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0세기에는 국내 시장 안에서의 자본가나 노동자 간 양극화를 중심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국 내의 글로벌 파트와 국내 파트 간 양극화가 진행되는 새로운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80년대 이후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각국은 국내 경쟁력이 뒤처진 국내 시장 부문을 바깥 해외 기업들에 내주고, 반면에 국내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나가서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에는 이런 글로벌 파트와 이 국내 파트 간 양극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삼성전자, LG전자, 셀트리온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 나가서 무한대로 성장하며 수익을 크게 올리고 있는 반면에, 국내의 대부분의 제조업들은 이 바깥에 인도나 동남아나 초저임 제조업들의 공세로 인해서 계속 몰락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 개방으로 크게 덕을 보게 된 이 글로벌 파트와 시장 개방으로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된 국내 파트 간 양극화를 조율해주는 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이 21세기의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새로운 국가의 책무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는 과거에는 국내에서 기업들이 성장하면 그에 따른 확산 효과, 그러니까 트리클 다운 효과가 대부분 국내에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트리클 다운 효과가 국내보다는 점점 더 해외로 나누어지고 국내에 떨어지는 것은 줄어들면서 글로벌 파트와 국내 파트 간 양극화가 오히려 고착화되고 구조화되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세기에는 기업들이 국내 시장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부품을 조달하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협력업체와 같이 생산을 하면서 결국 이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 부는 국내에 대부분 나누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 성장에 따른 트리클다운 효과가 대부분 국내에 투하되면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경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부품이나 협력업체나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세계 투자자들이 글로벌 기업들에 초국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이 확대되면서 결국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 함께 글로벌 분업화 안에서 협력하는 해외의 경제 주체들, 해외의 부품 기업이나 해외의 기술자나 해외의 노동자들이나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를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 국내에 투하되는 부는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시장 교환에 의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크게 성장해도 그 성장 효과가 국내에 투하되지 않고 해외로만 이탈하면서 결국 트리클 다운 효과가 국내에는 줄어들고 해외화만 분배되면서 국내 파트에 몰락하는 경제 주체들은 더욱 혜택이 줄어들면서 더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이 해외 투자가 절반이므로 그 수익의 절반은 해외 투자자의 목이 되고, 또한 각종 기술 사용료, 로열티나 부품 협력 업체들에게 막대한 천문학적 부가 이들에게 분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부가 해외로만 분배되는 것에 분개하면서 이를 강제로 국내에 분배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기업들의 부는 바깥 세계 투자자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이를 국내에서 함부로 국내만 투하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섣불리 그랬다가는 바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경영진을 교체하고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든지 국내 섣부른 분배를 금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내에 분배되는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트리클 다운 효과를 높이려면 국가 단위에서 강제적으로 빼앗는 방법은 이미 불가능하고, 국내 경제 주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바깥의 부품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들보다 더 뛰어난 경쟁력을 높여서 대기업들이 국내의 경제 주체들을 최대한 활용하게 해야 그 성장 파이가 최대한 국내에 분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과거의 국내 자본가인 노동자 수탈론 시각에 의해서 온 사회적으로 대기업들을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나 국내 트리클 다운 효과는 오히려 더욱 적어지면서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심화되는 결과를 유발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양극화의 원인은 이러한 세 가지 바깥의 글로벌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유발되는 측면이 점점 더 확대되고 지배적인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좌우 정치권 모두 이러한 시각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과거의 시각으로 국내 시장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국내 시장 안에서 분배 불균형을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유발하면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 좌파들은 과거 국내 시장 안에서의 자본가의 노동자 수탈론 시각에 입각해서 지금의 양극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정부의 경우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서 최저임금을 급등시키고 대기업들 단가 후려치기를 막고 정규직화를 강제화하고 공무원들을 크게 늘리고 온갖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이 과거의 양극화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금 상황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좌파들의 양극화를 보는 시각은 지금 양극화가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양극화가 아니라 자본가도 양극화되고 노동자도 양극화되는 이런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의 글로벌 공세로 국내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공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본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싸움만 더 고취시키고 모두 내정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공멸하면서 결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의 모습은 구한말의 시대착오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게티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자본소득 분배율보다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역시 자본가의 노동자 수탈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없이 지금의 자본가도 양극화되고 노동자도 양극화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좌파의 양극화를 보는 시각의 대표적인 것이 신자유주의 원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신자유주의 원인론을 지금도 신봉하며 그러한 시각으로 양극화나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각으로 양극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 원인론 역시 이 자본가의 노동자 수탈론이라는 시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를 주도하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의 전 세계적 확장을 위한 것이었고 후진국들을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결국 세계 단위에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러한 예측과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신국들, 중국, 인도 등이 급성장하면서 오히려 기존의 패권국들의 경제력을 위협하고 패권이 넘어가는 상황을 유발하게 되었고 이러한 신국들의 공세에 밀려서 기존의 선진국들은 줄줄이 산업이나 일자리가 붕괴되면서 국내 경제 침체와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제는 글로벌화, 세계화를 반대하고 이 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보호주의, 국가주의, 극우주의로 전환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정반대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나 중국이나 신흥국, 후진국들은 시장 개방을 계속 확대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글로벌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기존의 글로벌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신흥국들의 수십억 명을 새롭게 세계 중산층으로 성장하게 만들면서 세계 단위에서 양극화를 줄이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론에 입각한 시각 역시 지금의 새로운 21세기형 양극화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뒤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과거의 국내 시장 안에서의 시각, 특히 자본가의 노동자 수탈론 시각으로는 지금의 21세기형 신형 양극화를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되었고 올바로 대응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좌우 정치권은 물론 전 사회적으로 이러한 구시대의 양극화 시각에 매몰되어 대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정부가 양극화를 심화시켰음에도 지금도 그러한 시각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을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새로운 양극화를 올바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이러한 신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내놓고 줄줄이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세계 각국이 지금의 양극화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모르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21세기형 양극화를 둘러싼 새로운 21세기 이념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노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0세기 국가시장 안에서 양극화의 원인을 찾고 대응을 하던 과거의 시각을 그대로 고수하는 대응 방식입니다. 지난 20세기에는 국내 시장 안에서 경제 활동을 했고 국내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양극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국내 시장 안에서 자본가의 노동자 수탈에 의한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즉 이때는 국내 시장 안에서 경쟁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모두 국내 시장 안에 있었고 또한 정부가 세율을 마음대로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고세율 누진세로 분배 불균형을 조율하고 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본가의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수탈이나 전횡을 막고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전횡을 막아주면서 국내에서 공정한 경제, 산업평화,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었고 양극화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20세기의 양극화를 해결하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글로벌 시장 시대의 신형 양극화에 전혀 대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단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세계 단위에서 분배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일개 정부가 나서서 조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더구나 각간 세율이나 경쟁이 확산되면서 각국이 세계 세율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이제 함부로 세율을 높일 수 없게 되면서 과거식의 분배 불균형 조율 방식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미 설명드렸듯이 국내 저임 비정규직 확대나 이러한 단가 후려치기 같은 것들이 그 외부의 글로벌 시장의 영향하에서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섣불리 가로막거나 못하게 할 경우에 오히려 국내 기업이 더욱 몰락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면서 이 또한 함부로 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20세기 국내 시장 안에서의 분배 불균형, 양극화를 해결하던 방식은 21세기 신형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는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국내 시장에서 유발되는 양극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20세기 이런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발되는 양극화가 훨씬 커지고 지배적인 상황이 되면서 기존의 양극화 방식은 유용성을 잃고 완전히 뒤로 밀려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좌파 방식으로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좌파 방식을 더욱 강화하는 극좌파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임금을 완전히 통제하고 대기업들도 완전히 통제하고 납품 단가도 완전히 통제하고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정부가 이러한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구에서도 미국에서 샌더스류의 이 신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이미 글로벌 시장세는 근본적으로 존립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자본 설비를 모두 국유하고 노동자들을 모두 공무원으로 만드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모두 일자리를 정해서 일을 시키고 모든 국내 분업과 일자리를 통제하는 체제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글로벌 시장 시대, 특히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 세계 산업의 변화가 나날이 빨라지고 일자리 변화가 확산되면서 이 글로벌 경쟁이 모든 곳으로 확산되고 신흥국의 추격 속도가 나날이 빨라져서 첨단 산업에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어느 나라든 글로벌 시장 경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글로벌 분업화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해졌고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와 글로벌 초이동 시장 속도전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같이 굼뜨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체제는 모두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대응하려는 이러한 체제로는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에는 세계 산업 변화나 일자리 변화에 결코 따라가지 못하고 더욱 뒤처지게 만들어서 더욱 공멸하게 만드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주의가 글로벌 시장 시대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미국의 샌더스류의 이 사회주의자들의 양극화 정책도 대부분 세율 인상 정책이나 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바깥의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2차원적으로 함께 보지 못하고 국내 시장의 변화만 1차원적으로 보는 좌파 시각으로 당해서는
특히 국내 시장에서의 자본가의 노동자 수탈 시각으로 바라보는 좌파의 시각으로는 결코 지금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고 더욱 심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면서 결국 21세기에는 완전히 뒤로 밀려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이 기본소득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움직임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란 실업한 노동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지원하는 정책을 핀란드 등에서 실험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에서 최저임금을 월 한 600만 원 선으로 책정했는데 지금 방글라데시는 임금이 8만 원입니다. 결국 이러한 8만 원의 임금에 아시아 노동자들이 점점 더 이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에까지 빠르게 진출하면서 선진국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초저임 노동자들의 글로벌 대공세와 이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힘들게 대응하려고 살아가려고 할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냥 손쉽게 정부의 기본소득제라 최저임금에 기대해서 살아가지 힘들게 수십억 초저임 노동자들의 글로벌 대공세나 글로벌 무한경쟁에 대응해서 계속 변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택할 사람은 없고 결국 정부에 기대해서 버티고 살아가게 되면서 온통 복지 수혜자들만 가득 차게 만드는 결과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각국은 기본소득제를 줄줄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기본소득제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과거에 국내 기업들이 국내 노동자들만 고용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가능한 것이지만 지금은 바깥에서 월 8만 원의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앞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이 모든 곳으로 확산되는 변화는 불가피하며 그럴수록 각국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기본소득제를 더욱 요구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의 고통과 글로벌 대공세 속에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더욱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스스로를 더 죽이고 기업이나 노동자, 국가경제 모두 공멸로 내모는 결과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선진국에서는 바깥에 글로벌 대공세로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국가주의, 보호주의, 극우주의로 이러한 공세를 막고 국내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의 멕시코 장벽을 쌓는 것이나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이나 또 서구 유럽 국가들이 극우주의를 확대하며 바깥 노동자들의 공세나 해외 상품들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단 양극화의 원인이 국내 시장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바깥의 해외의 공세로 유발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에서는 이 좌파의 국내 시장만 바라보는 그런 1차원적인 사고보다 훨씬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주의나 보호주의나 극우주의로 이 바깥의 공세를 막는 것은 앞으로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이 첨단 산업으로 확산되고 세계 산업의 변화나 일자리 변화가 나날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성을 쌓고 섬나라를 만들고 외톨이가 되어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국가 경제와 그 기업과 그 노동자들만 세계의 변화에 뒤처서서 경쟁력을 잃고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중국에 대해서 무역전쟁을 벌였지만 오히려 대중 무역 적자는 더욱 커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말했습니다. 결국 이 바깥의 공세로부터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을 지키려는 이러한 국가주의, 극우주의는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바깥에 적을 두고 이를 공격하면서 국내 대중들에게 지지를 얻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단기적 술책으로 끝날 전망입니다. 결국 21세기의 세계 각국은 이러한 잘못된 1차원적인 국가시장 시대의 시각이나 또는 이 단기적인 국가주의, 보호주의, 극우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지금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극대화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21세기 세계 각국은 지금의 양극화가 바깥의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발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2차원적인 시각으로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며 올바른 대응책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것이 글로벌 시장 시대의 신양극화 노선이자 신양극화 대응 국가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각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양극화에 대응하게 될까요?
앞으로 국내 경제 주체들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와 세계 산업의 변화가 나날이 빨라지는 글로벌 초이동 시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안에서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고 전면화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올바로 깨닫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선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각국은 국내 경제 주체들이 글로벌 무한 경쟁과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고 최대한 살아남도록 이들의 경쟁력을 기민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신산업으로 계속 옮겨주고 국가 경제를 글로벌 특화 경제로 바꾸는데 나설 전망입니다. 그것이 21세기의 올바른 양극화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경쟁이나 분배가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분배 불균형의 양극화를 국가 단위에서 고세율 등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 주체들이 해외 경제 주체들보다 뒤처져서 계속 밀려나고 몰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 주체를 보호한다고 양극화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국내 경제 주체들이 최대한 글로벌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와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도록 만드는 것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책무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국내 시장 경쟁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모두 국내에 있었고, 따라서 이 정부가 이 양자간 분배 불균형을 고세율 정책 등으로 해결해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는 각국으로 갈라져 있고, 한 나라에는 패자만 있을 수도 있고 승자만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패자를 최소화해야 복지를 유지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세계 세율의 제약하에서 함부로 세율을 높이지 못하게 된 만큼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 몰락하는 국내 경제 주체들을 최대한 줄여야 제한된 세계 세율하에서 복지를 최대한 늘리면서 결국 전체의 복지 수준을 최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바깥 세계 산업이나 일자리 변화에 기민하게 매칭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기반으로 내 기업과 노동자들을 계속 기민하게 업그레이드의 신산업이나 글로벌 특화 산업으로 옮겨주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글로벌 인프라나 글로벌 클러스터, 글로벌 소싱 기술 개발 체제, 글로벌 시장과 매칭한 글로벌 교육, 재교육 체제 등을 구축해 주는 것이 필수화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지난 국가 시장 안에서의 분배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단위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분배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글로벌 기업을 최대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즉, 각국은 국내 시장을 내주고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시장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국내 시장을 바깥 해외 기업들에 내주는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얻어서 국내로 가져와야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분배 재원, 복지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1세기 글로벌 시장 시대의 각국 경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바뀌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경쟁력을 가지고 국내 시장을 휩쓸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필연적으로 글로벌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바깥의 해외 시장에 나가서 그대로 제공한다면 바깥의 세계 시장도 똑같이 휩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없다면 바깥의 해외 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을 모두 내주고 빼앗기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국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모두 글로벌 기업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국내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대부분 밀려나서 사라지면서 결국 21세기의 글로벌 기업들 중심의 경제로 바뀌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을 최대한 키워서 바깥 세계 시장에서 부를 최대한 국내로 가져오게 해야지 그 국가 경제도 유지하고 트리클 다운 효과도 늘릴 수 있고 복지 재원도 확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20세기에는 정부가 국내 시장 안에서 승자와 패자 간 분배 불균형을 고세율 누진세로 조율했다면,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국내 시장의 부를 해외에 내주는 것 이상으로 세계 시장의 부를 국내로 가져와야 복지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의 복지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기업들을 최대한 육성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란 즉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을 포함해서 해외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의 공세로부터 국내 유통업을 지켜낸 롯데마트, LG마트 같은 유통업체들을 들 수 있고, 또한 김치찌개, 설렁탕 같은 글로벌 특화된 내수 산업들도 글로벌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글로벌 시장 시대에 해외의 공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나 글로벌 특화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곧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이 지배하는 시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을 최대한 늘려야 국내 시장의 부를 해외로 내주는 것 이상으로 해외 시장에서 부를 국내로 가져다가 국내의 복지 지원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국내의 투자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의 부를 국내로 최대한 옮겨다가 복지 지원을 확충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세기 국가시장 시대에는 국내 세율을 높여서 국내에서의 승자와 패자 간 분배 불균형을 조율했습니다. 고세율 누진세로 국내의 승자의 부를 거둬서 복지 지원으로 삼아서 분배 불균형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국 간 세율이나 경쟁이 확산되고 앞으로 더욱 전면화되면서 결국 각국이 세계 세율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세율을 함부로 올릴 수 없게 되면서 결국 세율을 통한 분배 불균형 해소는 불가능해질 것이고, 이제는 국내의 투자 경쟁력을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서 전 세계의 투자와 고용을 국내로 유치해서 국내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 세수를 늘려서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새로운 복지 지원 확충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줄줄이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감세 정책을 통한 복지 확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세율을 높여서 복지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세율을 낮춰서 국내의 투자 경쟁력을 높여서 전 세계의 투자와 고용을 유치해서 세수를 늘리고 복지 지원을 확충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헝가리,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의 감세를 통한 복지 지원 확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세율을 높여야 세수를 확대한다는 지난 국가시장세의 구시대의 사고에 갇혀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세율 대신에 투자 경쟁력을 높여서 이 복지 지원을 확충하는 새로운 방식이 각국으로 지금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쇼링 정책이나 각국의 각종 투자 유치 정책들이 대부분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기업들을 이용한 국내의 트리클 다운 효과를 최대화하는 정책이 중요해졌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란 글로벌 무한 경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첨단 기술력과 첨단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세계 산업 변화에 뒤처진 수많은 경제 주체들을 기민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신산업이나 글로벌 특화 산업으로 옮겨주려면 글로벌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굼뜨고 변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지금같이 세계 산업이나 일자리 변화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뒤처지고 그 효용성이 더욱 저하되고 이 정부가 변화를 뒷받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역효과만 극대화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은 정부 대신에 글로벌 기업들을 앞장세워서 교육이나 재교육이나 신기술 개발이나 대학 학과 설치 등을 주도하게 하면서 국내 경제의 첨단화나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의 첨단화를 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웨덴의 글로벌 기업 활용하는 양극화 해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온 국가적으로 협력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나 이 세계 진출이나 도와서 그 열매를 함께 공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트리클 다운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국내 경제 주체들, 부품업체들, 노동자들,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글로벌 기업들에게 뒤처진 경쟁력을 가진 부품업체나 노동자들을 쓰도록 강제화한다면 결국 글로벌 기업들도 몰락하고 모두 공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경제 주체들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스웨덴은 에릭슨 등을 포함하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중심의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며 첨단 경제를 유지하며 고도복지 국가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도복지국가를 유지하려면 첨단 경제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의 교육이나 재교육, 신기술 개발들을 모두 주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단 등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기부해서 국내의 첨단 기술 개발에도 주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같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은 글로벌 기업들을 활용해서 국내의 뒤처진 경제 주체를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해서 글로벌 파트로 최대한 옮겨주고, 특히 고부가 산업분모로 계속 기밀하게 옮겨줘서 국가 경제 전체의 첨단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도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의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을 모두 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양극화를 유발하는 핵심 원흉으로 생각하면서 이들을 공격하는 데 모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의 대기업들이 해외 대기업들에 비해서 국내의 골목상권 진출을 확대하고 각종 문어발식 확대를 하고 각종 전횡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만 바라보고 이들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것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서 모두 굶어 죽는 결과를 유발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자본가의 노동자 수탈론에 입각한 글로벌 대기업 때리기 시각을 고수해서는 그 국가 경제는 살아남을 수 없고 모두 경쟁력이 뒤처지고 정부의 기대에서 버티다가 공멸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대기업들을 보는 시각들을 완전히 바꿔야 하며, 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 경제를 첨단화하고 글로벌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와 글로벌 초이동시장 속도전에서 국내 경제주들이 최대한 살아남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세월로도 국가 전체의 복지 수준을 최대화하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양극화 해법으로 근본적인 시각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 시대의 무한 경쟁 속에서 국내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파트와 국내 파트 간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파트 성장에 따른 트리클 다운 효과를 최대화함으로써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양극화 해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가체제, 그것이 글로벌 시장 시대의 신국가체제, 글로벌 국가체제인 것입니다. 결국 21세기에는 모든 국가들이 이런 글로벌 국가체제로 모두 전환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선 나라가 21세기의 새로운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양극화를 해결하고 복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뒤처진 나라들은 21세기 후진국이자 복지 갈등이 극대화되고 내쟁이 극대화되고 혼란이 극대화된 가운데 공멸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글로벌 국가체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일자리 보장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도 평생 일자리 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즉, 국내 시장에서 자본가의 노동자 수탈이 확대되자 아예 자본을 모두 국유화하고 노동자들은 모두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일을 시키고 일률적 임금을 지급하며 이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주의에 입각한 평생 일자리 보장 국가체제는 모두 게으르고 정부의 기대에서 안이하게 일하지 않고 버티려 하다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사회주의 국내의 분업화가 마비되면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회주의를 부활하는 시도가 있지만 그것은 실로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미 글로벌 시장 안에서 글로벌 무한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와 글로벌 초이동 시장 속도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새로운 존재 양식 하에서 국내 노동자들에게 평생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동형 평생 일자리 보장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21세기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굼뜨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정부가 주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내 글로벌 파트의 글로벌 기업들이나 글로벌 첨단 기술 기업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바깥에 전 세계의 최고의 글로벌 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술들을 글로벌 소싱하는 최대한 국내로 유치해서 이들의 첨단 기술력과 첨단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해 세계 산업의 빠른 변화와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을 계속 기민하게 신산업과 일자리를 옮겨주면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임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체제를 구축해주는 것이 21세기 국가의 최대의 책무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1세기에는 각국이 이러한 국가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 AI가 발전하고 인간의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고 노동이 없어지는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체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까지는 이러한 국가 체제를 구축해야 생존이 가능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21세기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이념 전쟁은 수많은 갈등과 투쟁과 혼돈을 거쳐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국가 체제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너무나도 뒤처져 있고 눈이 멀어서 거꾸로 가고 있고 완전히 구한말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온 사회적으로 모든 양극화의 원인을 국내에서 찾고, 과거의 자본가인 노동자 수탈론의 1차원적인 시각으로 이 양극화의 원인을 국내 대기업들이나 국내의 자본가들의 전황에서 찾으며 글로벌 기업을 때리고 통제하며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약자를 구하는 길이라고 믿는 과거의 시각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이들을 더욱 죽이고 양극화를 극대화하고 공멸하는 길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뒤처진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온갖 지원을 통해서 구산업과 일자리에 눌러앉아 버티게 하다가 결국 문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이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청년 일자리 위기 등 양극화에 이른 그 어느 때보다 극대화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나아가 자산 양극화도 극대화되면서 사회 갈등이 극렬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우파 정치권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양극화를 아예 부인하거나 양극화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시각으로 시장주의에 맡겨두고 이를 방치하다가 결국 대중이 공멸하는 위기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파에서는 앵거스 디턴 같은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말했듯이 양극화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어느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양극화는 국내 시장 단위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 단위에서 유발되는 것이고, 이미 설명드렸듯이 시장에 맡겨두고 방치하면 각국의 임금은 결국 방글라데시 월 8만 원 임금과 미국 등의 수십억 원의 연봉 수준으로 각국의 임금 격차가 세계 임금 수준으로 무한 확대되는 것이 글로벌 시장 기능 작용에 의한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사회적으로 국내 시장 앞만 바라보고 국내 시장 안에서 모든 문제를 찾고 해법을 구사하고 고세열 과거 국가 시장 시대의 방식에 모두 매몰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 시장 시대로의 변화가 빠르고 가장 개방적이고 교육 비율이 높고 정보와 인프라도 가장 빨리 확충되어서 글로벌 시장 시대의 변화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나라임에도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 가장 뒤처진, 가장 후진하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방향으로 이 양극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나날이 극대화되는 대중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극대화되면서 모두 내쟁 속에서 공멸하는 구한말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근본적인 시각 전환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이 전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